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시사진단입니다. 제주의 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제주 지역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는 제주시 칠머리당 영등굿에 이어서 두 번째이고 전국적으로는 서울 종묘 제례와 판소리, 강강술래 등에 이어서 19번째의 무형문화유산입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제주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 의미와 제주 문화를, 해녀 문화를 개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이 나오셨습니다. 오영훈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선화 제주도의회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창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좌혜경 제주발전연구원 전문연구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달 30일 제주 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제주 지역은 이로써 세계 자연유산을 포함한 자연과학 분야는 물론이고 제주의 유산이 인문사회과학적으로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우선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오영훈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대한민국에서 제주에서 두 번째죠. 대한민국에서 19번째 등재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 또 전국적으로 보면 한 시도에서 두 개의 무형유산을 갖고 있는 곳은 제주밖에 없다는 데 이제 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제주가 갖고 있는 문화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고 세계의 어떤 다양한 문화를 우리가 보존해 나가는데 중요한 소재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세계 무형유산의 그 종목을 보면 340여 개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성을 주체로 하는 또 유산은 우리 제주 해녀가 또 유일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주 여성의 어떤 그 강인한 어떤 생활상이라든가 이런 제주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지탱하고 이끌어왔던 주요한 주체로서 여성이 이제 인정을 받는 것이고 지금 현재 또 물질을 하고 있는 해녀들의 입장에서도 그 의미는 상당히 남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하면 해녀를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고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서도 이 문제를 빼고서는 이제는 논의하기가 힘든 뭐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의미이고 또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해녀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로 또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선화 의원께서는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역시도 2015년 12월 말 기준 백사개국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의 대표 목록이 된 게 이제 336개인데 이렇게 여성행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대표 목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해양 생태 문화 지킴이로서의 여성일이라고 하는 제주 해녀가 부각이 된 것인데 사실은 제주의 어머니의 역사와 살아오신 세월의 가치가 이제 등재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국가의 브랜드로 제주 해녀라고 하는 타이틀로 유네스코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되었다는 것은 제주의 가치가 글로벌 브랜드로 이제 확장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 향후에 이 제주 어머니의 가치를 높이는 이 일을 단지 우리들이 살아온 어머니라고 해서 제주 도정만 할 게 아니라 제주 도내의 일로만 국한시킬 게 아니라 우리 오영훈 의원님도 나오셨습니다마는 국가의 일로 그리고 세계의 일로 확산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좌혜경 박사님, 제주 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는데 가장 기본적인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전 세계가 최고의 문화를 이제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는 문화 다양성이 측면에서 이렇게 생업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화가 지속적으로 전승 보전이 가능한
이런 문화들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네스코 보호 협약에 따른 우리 제주 해녀 문화를 거기에다가 갖다 놓으면 우리 해녀의 문화가 그 협약의 모델이 될 정도로 꼭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물질이라는 그 기술과 지식 그리고 이러한 그 생업에 따라서 나타난 그 무속신앙이라든지 해녀 노래 그리고 공동체의 관습 뭐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물질 도구라든지 그리고 언어 표현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유네스코 보호협약에 너무 똑같아서 저는 이거를 그 국제학술대회를 하면서 진행을 할 때 반드시 등재가 된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화가 살아있다라는 거, 이제 리빙 헤리테이지라고 하죠.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 김창선 국장님은 그 이번 등재의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쨌든 제주 해녀라는 게 이제 세계로 이제 알려져 있고 또 세계인이 그런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 해녀라는 게 이제 공동체 문화 아니겠습니까? 해서 그런 불턱의 그 공동체 생활 거기에서 옷도 갈아입고 또 불도 쬐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 소돌이 공론도 거기서 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물질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마을의 그 대소사 이런 것도 인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물질 기술에 대한 것도 물질을 잘라는 해녀분이 또 밑에 그 해녀분들한테 좀 이렇게 물질 기술이라든지 그 바다의 생태 환경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도움되는 말들도 해주고 하는 그런 그 불턱 문화란 게 어쩌면 제주 해녀 문화의 대표성 있는 그런 유형 자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해녀 문화, 즉 해녀의 공동체 생활의 삶의 중심에는 결국은 불턱이라고 하는 유형 자산이 있거든요. 이 지금은 대부분 뭐 해녀 탈의장이라고 해서 이제 변모됐습니다만은 이 불턱이 해녀 공동체에 주는 어떤 실질적, 상징적 의미는 어떤 것인지 이선화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예전에 이렇게 해녀분들의 생애사를 취재하러 다니다 보면 그 불턱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불턱이라고 하는 게 그 바닷물 깊은 그 수면에서 이제 바닷속에서 물질 작업을 하다 보면 여름에도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되면 당장 몸을 따뜻하게 체온을 관리해야 되죠. 또 겨울에도 작업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불을 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해산물 뭐 굽기도 하고 집에서 가져온 따뜻한 국물을 데워 먹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뭐 사실은 해녀분들에게는 그 동네의 그 바다가 바다 밭이고 그 밑이 훤한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렇게 본인이, 해녀분이 이제 내려가셨다 그쪽 여해 밑에는 그때 그 구쟁기 많이 컸더라. 저거는 뭐 다음 달에도 잡아도 되겠다. 이런 정보도 공유하고, 그리고 또 마을의 그 대소사도 논의하고요. 그리고 또 그 여성들이어서 사실 그 해녀 분들은 실력이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불턱에도 뭐 아무렇게나 앉는 게 아니라 그 가장 실력이 뛰어난 상군이 가장 상석에 앉고 가장 그 실력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하군은 심부름하고 또 그 밑에 이제 해서 불턱이라고 하는 공간은 그 해녀들의 물질 정보를 나누는 소통의 공간이기도 했고 또 여성으로서 서로의 서로를 격려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리고 물질 기술의 노하우도 전수해주는 그 자매애를 나누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 오영훈 의원님은 불턱 문화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해석까지는 아니고요. 예전에 어릴 때 뭐 쭉 봐왔던 것이고, 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게 바닷가에 가서 보면 불턱이 있고,
처음에는 이제 뭐 그 저 담 쌓은 저 공간에서 이게 불 연기가 이제 피어오르고 그러면 왜 불을 피우는지 이해할 수 없어. 특히 여름에 불 피우는 거는 겨울에는 추워서 불 피우는 거라 이해를 했지만 여름에 불 피우는 것은 체온을 이제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한다는 것을 그때는 상상하기 어려웠죠. 어렸을 때는. 그런데 이제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직접 보게 되고 또 이제 성인이 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의 어떤 내용을 알게 되고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 우리 동네 어떻게 보면 삼촌들의 일상과 생활이 다 거기서 녹혀져 나고 있구나. 그리고 일종의 자그마한 공동체의 하나의 표상이 되고 있는 곳으로서 해녀 문화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공간적 유형의 공간적 요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다만 현대식 탈의실로 다 바뀌고 활용도는 상당히 좀 낮습니다만은 우리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그런 공간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재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해녀를 이해하는 보다 많은 세대가 생겨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해녀 문화, 인류 무형 문화 유산에 대한 인지도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높게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불턱이라고 하는 해녀 공동체 삶의 중심에 있는 이 불턱이 상징적 의미는 또 어떤 것일까요? 우리 자혜경 박사님. 예, 해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공간인데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이 공동체의 회의의 문화의 어떤 상징성과 그리고 두 번째인 경우는 여기에서 물질 학습을 하는 공간 그리고 선후배 간의 어떤 인간적인 그 질서라든지 그리고 배려 이러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정의 문화 이런 어떤 결정의 문화가 이 그 불턱에서 그 불턱을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결국은 그 회의 문화 그리고 또 학습 공간 그리고 선후배 간의 위계의 질서가 확립되는 요즘 말로 하면 결국은 우리 여성 뭐 문화회관 뭐 이런 류의 것으로 워낙에 다양한 그 소재를 가지고 논의를 하기 때문에 뭐 특정화 시키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리스의 아고라처럼 정치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단위도 아니고 이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다음에 어떤 예절, 예의범절, 뭐 이런 관습 모든 인간관계에서 생겨날 수 있는 해녀와 연관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학습하고 배우는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좀 어떤 하나의 어떤 단어로 특정화시키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바다 물질 얘기만이 아니거든요. 불턱에서 이제 농사일까지도 다 이제 의논합니다. 순우름이라고 해서 언제 누구네 집에든 언제 우리가 같이 가고 뭐 이렇게 대서사가 있을 때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해서 그날은 뭐 물질을 하지 말자는 등 이런 것들이 바로 불턱이 갖는 문화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게 그 선배 여성이 후배 여성에게 그 삶의 노하우를 그 공유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현대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이 좀 없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시사하는 바가 많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네, 그 2009년 그러니까 지난 2009년 제주 해녀문화 보존과 전승을 위한 조례, 이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등재를 추진한 지 7년 만에 쾌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창성 국장님, 그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등재가 되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그 조례가 도의회 발의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그 조례에 그 근간을 둬가지고 해녀문화 그 전승 보존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그 해녀문화 체계화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다음에 그 2013년에 드디어 유네스코에 그 유네스코로 갈 수 있는 그 한국 대표 종목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2014년 3월 달에 유네스코에 그 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유네스코에서 심사기구에서 자기네 기준으로 하면 한 50건 정도를 선정을 할 걸로 했었는데 세계 각 나라에서 한 61건 정도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이 중국이나 그다음에 일본이나 한국 같은 이 등재 건수가 많은 나라는 그 이 좀 후순위로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연기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저희들 뭐 우려는 좀 하면서도 될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번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민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힘이 원동력에서 온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박사님, 우리나라에서 이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류가 어느 정도 되고 몇 개이며 또 제주 해녀문화가 이제 인류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유네스코에 등재를 한다는 것은 뭐 해녀문화가 최고의 걸작이라는 그런 평가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해녀문화를 우리 스스로가 등재를 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잘 보존하겠다라는 우리의 다짐이고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등재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보존에 대한 의무감이 이제 클 거라고 봐지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가가치는 이제 뭐 커지는 건 당연한 것이며 이제 세계적인 문화로 인정을 받은 데 대한 그 우리의 노력들이 더 따라야 되는데, 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13년도에 김장 문화가 되어 있고 12년도에 아리랑이 되어 있고 이제 그 이전에도 이런 민속 우리의 전통 문화 쪽을 이 유네스코가 더 중요시하고, 그래서 그거는 문화 다양성의 측면에서 유네스코가 제대로 이 문화를 전 세계의 문화를 보존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우리의 다짐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하는 그런 의무감도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우리 해녀 문화가 19번째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 19개가 있겠죠. 뭐 줄다리기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아리랑, 종묘 제례 이런 것들인데 아리랑만 하더라도 이제 민족의 노래로서 아마 유네스코에서 굉장히 등재를 하면서 세계적인 것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 19개 중에서 조그만 제주도에서 2개. 대단한 거죠.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라지는 해녀, 그 지연책은 어떻게 있을 것인가? 제주의 해녀 문화가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지만은 제주 해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창선 국장님, 우리 제주 문화의 주체인 해녀가 어느 정도 줄었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해녀는 어느 정도 됩니까? 1970년대만 해도 한 14,000여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제주도의 해녀는 4,377명. 그래서 이제 30%도 이제 안 되는 그런 거고요. 또 1년에 또 해녀가 안전사고에 의해서 뭐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자연 사망 사고에서 하다 보면 한 60에서 70명 정도가 이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줄어들고 있고, 지금 이제 60대 이상이 86%, 그다음에 젊은 해녀들 30대들이 해봐도 한 10명 내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녀가 줄어드는 것은 그동안의 어떤 감귤이라든지 관광산업이라든지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 또 학력이 높아지면서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런 해녀 물질 작업을 하겠다는 것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이 없어지면서 이제 감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선화 의원님, 해녀 감소의 이유는 그 외에도 또 다른 것들도 있겠죠, 아마? 기본적으로 지금 뭐 우리 국장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일이 어려운 거예요. 뭐 젊은 여성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가서 귤 따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해녀분들이 그 바다에서 물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농반어죠. 이제 농사일도 했고 해서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그 해녀 일을 하는 거를 좋지 않게 여기는 그 해녀라고 하는 직업을 어떻게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뭐 이렇게 다른 할 일 없어서 이제 해녀 하느냐라고 할 정도로 이제 고생도 하고 또 유교 문화의 저 시선으로 봤을 때는 좀 천한 일로 보였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해녀 수를 줄어들겠다. 과거에도 좀 늘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 한 일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30대 해녀가 아까 국장님 말씀께서 10명 정도라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제주 해녀 문화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가 과제인데 해녀들이 점점 고령화되고 숫자는 줄고 이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문제점 같은 것들이 있겠는데 우리 오영훈 의원님 평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뭐 4,300명에서 뭐 10년, 20년 후에 2,000명까지 줄 것이다, 이렇게 없어질 것이다. 걱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해녀 물질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이제 60년대에 2만 명 가량이 이제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른 생계 수단을 통해서 이제 이직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일을 하게 되면서 줄어드는 것이고요. 사회 변화 발전의 속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방향에 맞게끔 어떻게 해녀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일종의 문화적 가치로서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냐에 저는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칠머리당 영등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형문화재 이제 전수자들이 있는 거고 또 이수자들이 있는 거고 또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문화를 계속 전승시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방식으로 전승과 계승에 대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미래 세대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체계와 틀거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최근 뭐 수입을 보니까 대략 1년간 평균 소득이 715만 원 정도 뭐 되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또 바다 생태계가 그만큼 또 상당히 취약해졌고 환경적으로 파괴된 측면도 일정 정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어떻게 더 바다 생태계를 어떻게 더 보관하고 살리면서 그 자원을 좀 풍족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연동되는 문제이고 또 다양한 수입원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냐 순수하게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이제 그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으로만 수익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문화적인 어떤 가치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해녀 해설사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게 해서 거기서 이제 뭐 수입을 창출하게 한다든가 그와 관련된 캐릭터를 어떤 방식으로 또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좀 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3차 산업의 어떤 접근을 통해서 창출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그 제주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정책 방향이거나 논의의 방향을 제주 해녀 문화를 어떻게 이제 글로벌 브랜드인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으니 이걸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쪽에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해녀가 없으면 또 해녀 문화만 또 가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 해녀가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오영훈 의원님 말씀처럼 제주 해녀를 칠머리당 영등구처럼 그렇게 그 전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업으로서의 그 해녀 수자를 이어가는가 하고 그리고 이게 그 투잡이라고 하는 개념처럼 또는 또 해녀에 대한 라이센스에 대한 문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제주 해녀는 정통적으로 반농반어 형태를 그 기본 직업으로 하고 있는 거를 제주 해녀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지속 가능하게 제주 해녀의 숫자를 담보하려면
그 전통적이지 않는 또 다른 개념의 제주 해녀에 대한 정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해녀, 또 현재의 해녀의 상, 그거와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해녀의 상은 저는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 변화를 예측하고 그거에 맞게끔 정책적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 지금 있다고 봅니다. 네, 다른 문화유산인 경우에는 뭐 후계자라든가 이제 전수자를 육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쉽게 그렇지만은 이 해녀는 생업이라는 것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좌혜경 박사님 이 해녀 문화를 보존하는데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해녀를 육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지금까지는 잘 없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그런 공감대 형성이 우선 중요하고, 그 육성은 그 소득이 되면 해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이분들이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따른다면은 그 해녀가 육성될 수 있고, 그 일본 쪽도 보면은 이런 그 다른 지역의 분들, 일본인이 아닌 이제 뭐 한국인이라든지 이제 다른 외국의 분들을 모셔서 그 아마를 키웠던 적이 있거든요. 아마 우리인 경우도 뭐 다문화도 있고,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 돈을 벌 수 있을 때까지 조금 지원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요즘에 젊은 해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뭐 해녀 학교가 개설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장에 뭐 실습도 보내고 그러는데 그렇지만은 아직도 현장에 정착하는 해녀들은 드물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선 김창선 국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예, 2008년에 그 한수풀 해녀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한 500명 정도 이제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그 법한에 또 해녀학교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 50명 정도가 예, 졸업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당초에 그 해녀학교를 들어가는 목적이 꼭 해녀가 되고자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자기 체험, 레저 이런 쪽에 생각을 두고 해녀라는 것을 자기가 좀 체험해보고자 해서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 이렇게 대부분 많았고 거기에 또 뭐 거기에서 나오면 물질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제 해녀가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기술을 배우고 나온 그 해녀들이 이렇게 보면 졸업생 중에 한 10% 내외 이렇게 지금 그 해녀 활동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러니까 한수풀에서는 다문화 출신의 해녀도 나왔고요. 그리고 법한 쪽에서는 참 인상적이었던 게 이주민 출신의 그 젊은 해녀부인이 이제 나오셨는데 그 해녀 학교를 그 졸업하시는 분들이 좀 공통적으로의 어떤 불만이라고 할까. 그 해녀 학교를 졸업하면 해녀가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어촌계의 문턱이 이렇게 높아서, 이렇게 되게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 좌 박사님 말씀처럼 그동안에 해녀에 대한 육성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해녀에 대한 육성이라고 하는 본격적인 정책이 있어야 되고,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일본에서 그 2011년에 그 아마짱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그 해녀 소녀의 드라마가 열풍이 되니까 해녀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젊은 여성들의 그 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업으로서의 해녀에 대한 그 생업으로서의 해녀를 원하는 분과 제주 해녀의 그 매력에 동참하고 싶어서 투잡으로서의 그 해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정책이 함께 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도정이 그 해녀의 수를 좀 확보해야 된다면 어촌계의 문턱을 낮추는 정책이 또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좌혜경 박사님, 그 해녀가 현장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해녀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바다에서 60일 이상 이제 조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판매를 1년입니까? 1년에 60일. 네네 60일 예. 이상 조업을 해야 되고 판매를 수협을 통해서 판매한 실적이 있었을 때 이제 어촌계의 동의를 얻고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촌계원이 되기 위해서 좀 어촌계의 해녀분들이 넓은 아량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턱의 그런 정신을 받아들여서 와서 해봐라. 그리고 행정에서는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물질 기술이 작업을 할 수 있을 능력이 될 때까지 약간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제 전수금이라든지 뭐 문화재 같으면 전수생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면서 많은 격려들이 있어야만 그리고 해녀분들이 넓은 마음이 있어야만 이 해녀들이 육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줄어든다 보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 기본적인 밑바닥에는 우리 어촌계 해녀분들이 또 아량을 갖고 또 유연성을 갖고 이제 대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해녀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오영훈 의원님? 근데 이제 현재 생업으로서 해녀를 하시는 분들이 입장에선 뭐 새롭게 뭐 해녀학교 다녀서 오신 분들이 당장 들어오는데 부담이 있죠. 본인들이 들어가서 물질해서 채취할 것도 한정돼 있고 제한돼 있는데 이게 한두 사람을 이게 받아서 내 수입이 작아진다는 말이죠. 그것은 이제 어촌계 전체의 수익과 관련된 문제이고 그런 과정 또 아까 이제 60일을 얘기했다면 60일 이상의 물질해야 되는 그 과정을 그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라든가 뭐 이런 방식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당장 지금 해녀들이 물질하는 그 공간에 참여한다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겠다라고 지금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꼭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 맞게끔 해녀를 육성하고 보존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점에서 좀 나는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생존의 수단으로서 이 물질을 우리가 해왔다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생존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레저로, 취미로 이렇게 또 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저는 그런 공간으로 넓혀져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머구리를 가지고 머구리 이제 채취를 했던 우리 어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잠수부죠, 잠수. 근데 이제 그걸 지금 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그걸 했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뭐 스쿠버 다이브를 하는 것처럼 이게 일종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고 현재 그와 같은 해녀의 물질의 본연의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는 것에 맞게끔 또 새로운 장르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해녀의 가치가 생태를 가꾸고 함께하고 공존하는 그런 생태 지킴이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주 해녀가 그동안 바다에서 뭘 채취를 한다라는 것이 주가 됐다고 하면 향후에 제주 해녀라고 하는 그 직업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는 생태 보호하면서 바다와 함께하는 자연 친화적인 여성의 해양 문화라고 하는 부분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자혜경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인 지원책을? 네, 지원책보다는 이제 바다 어장을 이용하는 것은 그동안 그 바다 어장에서 생존권을 영위해오신 분들에게 어떤 권리를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작업을 해서 먹고 살아라라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바다밭을 잘 가꾸고 그 어장을 지금까지 지켜온 이런 것에 대한 것 때문에 그분들이 바다 어장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어차피 지금까지 해오신 해녀분들이 바다 어장의 주인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해녀분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보존을 하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그리고 이 행정에서는 어떤 육성기금이라든지 어업인 양성처럼 이분들이 어느 정도 작업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 때까지 그런 키워주는 그런 역할들이 있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한 것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전에 제주 해녀를 유네스코 등재하자 뭐 이런 운동을 했을 때 그 해녀분들 오셔서 세미나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유네스코 등재 별로 이렇게 하면 당연히 소라값이 오를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제주 해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인식 전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식 전환에 대한 그 단초를 제공한 게 유네스코 등재인데 사실은 그 제주 해녀분들이 수입을 얻는 거는 지금 바다에서 잡는 그 채취물인 물건들 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제주 해녀가 어느 만큼 그 위대하고 가치 있는 그 여성으로서의 삶을 가졌는가를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 어떠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의 그 생애사를 기록하는 일, 그리고 그 나이 드신 해녀분들이 그 바다에 작업하러 들어가셨다가 그렇게 사고사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분들을 그 바다 작업장으로 보낼 게 아니라 제주 해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마이크를 잡으면서 저기 이야기를 하게 하면서 그분들에게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문화의 정책으로 그 해녀라고 하는 부분이 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정과 국가가 연대한 그 정책 개발이 빨리 필요합니다. 네, 그 결국은 문화 콘텐츠 개발인데 해녀 노래라든가 뭐 해녀 춤 이런 것들 또 해녀의 사설 이런 것들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밑에 전수해 주면서 그것이 생업이 되게 하는 이제 다각적인 이제 방안이 모색돼야 되는데 우선 그렇다 치고 우리 김창선 국장님 현재 어떻게 해녀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지원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세 분의 패널 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동감을 갖고 있고요. 문제는 그 어촌계 가입을 하려고 해도 장벽의 문제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해녀분들이 물질 기술을 배우고 어촌계에 가입하고자 할 때 이게 어촌계에서 이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가입비를 얼마 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부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이제 좀 금액을 좀 충분히 전액을 가입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그 모색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녀가 이제 가입이 되더라도 초창기에는 이제 물질 기술이 조금 서툴기 때문에 하루 물질 나가도 뭐 10,000원, 20,000원밖에 벌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초창기에 해녀 작업을 하는 그런 그 새내기 해녀들에 대해서 그 초기에 어떤 그 생활안전자금 같은 것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정책을 만들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본에서는 그 해녀를 좀 아마라고 그러는데 일본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좌혜경 박사님, 일본에서는 해녀들을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육성하고 있는지 지금 그 실태는 어떤지요? 그 육성 차원인 경우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그 실태인 경우는 그 해녀들이 작업 시간이라든지 작업 일수가 우리 해녀들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가서 작업을 하고 나오는 딴 해산물을 보면 전복인 경우도 한 광주리씩 이제 따고 나옵니다. 아주 그 뭐 기술이 뛰어나서 그게 아니라 그렇게 자원이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녀들이 우리의 한 10년 이후를 보는 것 같습니다. 각 마을에 한 15명, 20명의 해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거기에 일을 하면서 아까 그 우리 자원나 그 뭐 이제 다른 데서 이 해녀 문화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일을 한다거나 이런 아주 자유로운 활동들을 하면서도 그렇게 그 해녀를 육성한다 그런 그 우리처럼 그런 구호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그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일을 비교해 본다면 농해 소득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한다는 얘기겠죠. 예, 그런데 일본이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아마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굉장히 그 떠들썩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난해 마감일인 신청 마감일인 지난해 3월 30일에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김창성 국장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미해연에 그 해녀들이 한 2,000명 정도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현 차원에서 이거를 유네스코로 가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이선아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예, 프랑스의 그 무슨 잡지 이렇게 예, 그런 데서 이제 뭐 인터뷰도 하고 이래서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이제 일본 해녀 문화도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 얘기가 돌았는데 사실은 유네스코로 가려면 일본 그 국가문화재로 이제 등재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은 등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 자체를 못 하게 된 겁니다. 네. 결국은 그 등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해녀의 대중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주 해녀 문화를 널리 알리고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주시에 있는 칠머리당 영등굿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제 제주도 내에서만 알려지고 이것이 국제화되기는 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양한 그게 이제 소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제주 해녀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이제 오영훈 의원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우선 우리가 이제 19개째 유산으로 이게 등재가 되었는데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형유산 정책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국가지정 문화재를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주 해녀 문화처럼 일종의 이제 문화 자체가 이제 등재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기준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걸 어떤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뭐 전수자를 어떻게 육성하고 또 이제 이수자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체계적인 어떤 그 기준과 이런 내용들이 설정이 다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좀 할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김장문화나 뭐 택견이나 뭐 종묘제략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계화시키는 데는 아직 우리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보통 이게 등재가 되기 전까지는 문화재청에서 이것을 관장을 합니다. 사업을 이렇게 관장하게 되는데 등재가 되면 국립 무형유산으로 이제 가게 되죠. 문화재청이 손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국립무형문화원이라는 게 예산의 규모도 문화재청도 작지만 더 작은 산하기관인 이 자그마한 기관에서 이 19개의 등재 문화를 전부 다 관장해야 되는 버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문화체육관광부 전체적인 차원의 사업보다는 하나의 기관의 사업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 저는 지금까지 18번째까지 다 그렇게 되어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한류의 브랜드화, 한류의 세계화와 맞춰서 우리가 19개째 등재되어 있는 인류 무형문화유산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책적으로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또 지방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의 다양성을 지속 가능성 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전략과 부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갔을 때 좀 가능한 접근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좌혜경 박사님 우리 무형문화유산을 더 사람들이 많이 접할 수 있게 하려면은 제주 해녀문화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일들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인 경우도 어업인의 문화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전승 기반이 어딘가에 강조점을 둔다면 무속인인지 어업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칠머리당 영동구신 경우도 해녀 문화와 관련해 가지고 같이 보존하면 이게 다른 그 해녀 문화 중에 영등굿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뭐 잠수굿 형태로도 있지만 이 무속 의례가 그 해녀 문화와 관련해서 이제 같이 그 전승 기반을 마련한 후에 다른 문화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전승 기반이 따르지 않으면 무형 문화재나 유산인 경우는 곧 예수의 위기가 닥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칠머리 당꽃 영동군만 하더라도 결국은 제주도 내 마을마다 있었던 그 할망당이라든가 주로 여성들이 이용을 했죠. 그래서 이 바다에 씨를 많이 내려주십사 하는 결국은 해녀들과 무속이 대상이지만은 해녀들을 위한 어떤 그런 축원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연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일단은 해녀 문화를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우리 이선아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 제주 해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제주 칠머리당 영동굿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제주도 최초의 그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 2009년에 됐거든요. 사실은 제주도가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세계나 문화재청이 이제 그 가치를 인정해서 먼저 하게 된 경우이죠. 이제 제주 해녀 문화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7년간 고생하셨고 그랬는데 그렇게 등재라고 하는 타이틀을 따놓고도 제주도에서도 사실은 탐라문화제 때 이제 한 번 정도 공연하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오영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9개의 그 글로벌 브랜드인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 가 있지만 이 부분을 국가 브랜드로 시너지 있게 활용하고 있는 국가적 시스템도 없고 그리고 제주도는 사실 지금 2개의 그 인류 무형 문화 유네스코라고 하는 2개의 그 등재 목록을 갖고 있는데 저는 사실 기대하는 게 이제 그 지자체에서 더군다나 제주라고 하는 명칭을 쓴 거는 2개의 아이템을 갖고 있는 지자체는 저희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업무를 하는 우리 세계유산본부와 연대해서 그리고 국가 그 정부기관과 연대해서 19개의 그 인류무형 문화유산이 그 서로가 그 연대한 협의체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적어도 뭐 아리랑이든 뭐 종묘 제학이 되든 판소리가 되든 그 지역에 맞는 지자체와 중앙과 연대한 그 로테이션하는 그 세미나 같은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 등재에는 안 올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그 일본이 이미 시행했던 글로벌 브랜드로서 그 일본 해녀인 아마를 세계를 향해서 어떻게 마케팅하고 정책화했느냐를 제주도정과 그 정부는 좀 이렇게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2016년 5월에 그 G7 정상회의가 일본에 있었을 때 그들이 세계의 그 내건 그 문화 마케팅의 아이템은 일본 해녀 아마였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뭐 내부에서 열심히 하는데 그 뭐 르몽드지 일면이라든가 또는 그 세계의 문화예술인들과 연대해서 해녀를 홍보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일본이 훨씬 앞서거든요. 그러면 유네스코 등재된 거는 제주 해녀 문화인데 세계인들이 사랑하고 더 세계인들한테 그 잘 알려진 거는 일본 아마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좀 저희들이 분명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네, 그 올해가 아리랑이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 등재된 지 5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랑을 소재로 한 이제 모 방송사에서 대대적인 이제 공연을 이제 했는데
제주에서도 이제 해녀춤이라든가 해녀 노래 같은 것을 개발하고 앞으로 관현악곡으로 편곡을 한다든지 작곡을 시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공연을 우리 스스로 하고 그다음에 또 아리랑이나 판소리나 다른 강강술래 같은 다른 유산과 연계한 순회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우리 문화유산을 전국에 알리고 그다음은 세계에 알리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 해녀문화 보존과 전승을 위해서 이제 우리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 국장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희 도정에서는 어쨌든 뭐 이 종합적으로 좀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등재가 됐기 때문에 12월 14일 날 축하 잔치도 좀 벌여야 되니까 컨벤션 센터에서 한 1,600명 도민 또 해녀분들 관광객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등재 선포식도 하고 해녀 헌장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축하 공연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2차 제주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화 사업으로는 여러 가지 뭐 해녀의 날 지정이라든지 뭐 이 등재 기념 그 동판 제작을 해가지고 어촌계마다 이렇게 좀 설치를 해준다든지 뭐 인명록 제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해녀 학교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국가문화재로 이게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청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생업과 복지 측면에서 이 두 가지의 그 목적을 가지고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이런 살아있는 문화가 정말 유지되면서 이제 세계적인 문화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그 해녀들을 대상으로 한 생리학적 조사나 해녀의 그 물질 기능 그리고 해녀들이 알고 있는 해저 생태 등 해양 지식 조사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고 특히 연구를 수행할 전문 인력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이제 좌혜경 박사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동안 해녀 연구인 경우는 뭐 민속학적인 면, 여성학적인 면, 그리고 경제적인 면, 수선학적으로 이런 연구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녀분들이 그 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이라든지 몸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수압을 어떻게 이겨내어서 그 20m의 물속까지 들어가는지 이러한 연구, 생리학적인 연구는 아직 못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 해양 지식, 아까도 바다 어장에 대한 그 총체적인 연구가 바닷속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쪽에도 전문가들을 해서 연구를 하고 이제 그런 전문가들을 키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문 인력은 지금 제주도 내 뭐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리 많지 않죠. 네, 사회학 쪽하고 이제 민속학 쪽 뭐 이렇게 그쪽은 많은데. 예, 예. 예, 어쨌든 간에 예. 1960년대 그 미국의 그 공군이 그 해녀를 주목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한국 해녀. 뭐 그때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한국 해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주 해녀가 뭐 한국으로 이렇게 다 퍼졌으니 제주 해녀라고 해도 뭐 그 틀리지는 않겠지요. 1960년대에 미 공군이 그 연세대 의대 교수팀을 비롯해서 그 용역을 줬는데 왜 공군이 했냐면 전투기가 바다에 이렇게 빠지면 조종사가 그 차가운 바다에서 인간의 몸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그 견딜 수 있는가 이제 그 능력을 이렇게 용역을 줬는데 이 한국 해녀들이 겨울 바다에 이제 거침없이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것에 이제 주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60년대 이 연구가 있었고 이 이후에 60년대 이후부터 80년대까지 그
전 고신대 의대 교수인 그 박양생이라고 하는 생리학자가 이 부분에 대한 그 연구를 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해녀는 어떤 직업군에도 찾을 수 없는 고도의 한냉 적응 능력을 보유했다. 그래서 이제 해녀들은 사람들이 물속에서 떨기 시작하는 인계 수온이 일반인보다 이제 이사도가 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일본 해녀들은 그 겨울에 이런 능력이었기 때문에 겨울에 그 물질을 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주 해녀를 포함한 한국 해녀들은 이제 한냉 적응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60년대 이후부터 조사와 제주 그 해녀들의 뛰어난 어떤 체온 보호 능력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더욱더 우리가 연구를 더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해녀 연구에 관한 것, 오영훈 의원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제가 이쪽과 관련해서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좀 어려운 작업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해녀와 관련해서 연구자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민속학 하시는 분이나 이제 사회학 전공하시는 분들 몇 분이서 지금까지 해녀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왔던 건데, 새로운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것, 또 새롭게 연구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급하긴 하지만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선은 지금 해녀박물관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조사 사업이나 연구 사업들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연구를 수행할 단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측면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계속 관에서만 지원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떤 재단의 어떤 설립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틀을 찾는 게 우선적으로 급하다 생각합니다. 네, 제주 해녀 문화는 이제 토론이 막바지입니다. 이제 마무리 바른 시간인데요. 해녀 문화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각각 1분씩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좌혜경 박사님부터 먼저. 네, 그 해녀박물관이 어떻든 그 해녀 문화를 보존하는 첨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녀박물관이 생김으로써 이 해녀 문화라는 용어도 생겨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 급히 할 수 있는 거는 해녀 문화를 관광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해녀 놀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춤이나 음악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아주 좋은 작품, 이제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왔다 가면 그 해녀의 놀이를 본 적이 있어요 하고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김창선 국장님. 예, 이제 해녀 문화가 세계유산으로 됐기 때문에 제주도의 어떤 자체적인 그런 노력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이선나 의원님께서 평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와 연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는 생업적인 측면을 지원하고 문화재청은 문화적인 측면,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해녀 문화가 지속적으로 어린 세대들까지도 이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와 교육청의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이 다 연대가 돼서 또 민간 단체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선화 의원님. 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까 아리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 19개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되었지만 사실은 등재되는 그 순간만 이제 언론도 관심 가지고 국민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로드맵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주 해녀 문화가 세계의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된 목록 340여 개 중에 유일하게 여성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 가족부하고도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외교부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전승이기 때문에 교육부도 들어와야 돼서 국무총리 산하에
유네스코 제주 해녀문화 세계화 자문위가 이제 구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제주도정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해외에서 그 제주 해녀를 사랑하는 예술인들과의 그 연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 오영훈 의원님 마무리 발언. 네, 뭐 좋은 의견들이고요. 우선은 이제 국가기관과의 연관된 국가기관과의 유대와 연대를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지 좀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국립민속박물관과 해녀박물관의 연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리고 국립무형문화유산원과 또 이제 연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런 토대 위에서 아까 얘기 나왔던 19개 등재 목록에 대한 포럼을 우선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개최를 주장하고 국가 지원을 요청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보다 폭넓게 제주의 문화만을 우리가 고집할 것이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간다면 큰 성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오늘 그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제주 해녀 문화는 이제 제주만의 유산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공동체 생활 양식을 대표하는 세계인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여성 공동체의 상징인 불턱을 복원하고 점차 사라져가는 마을 할망당을 보존하며 마라도 할망당 정신, 할망바당 정신, 즉 이웃을 배려하고 약자를 보살피는 정신을 확산시키는 것이 더없이 중요할 것입니다. 해녀와 관련된 영등굿 사설을 현대화하고 해녀 노래와 해녀춤 공연을 상설화하는 등 이들 해녀 문화를 매개로 한 문화 콘텐츠들을 관광 자원화하는 것도 제주의 해녀 문화를 세계화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밤늦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